조선군에는 괴력의 장갑차가 있었다. 조선군은 다연발 총통을 쏘는 일종의 장갑차였던 변이중 화차를 이용해 왜군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변이중 화차는 임진왜란 기간 전라도 소모사였던 변이중이 종래의 화차를 개량하여 만든 화차입니다. 수레 위에 올려진 구조로서 이동이 쉽고 사방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세 방면에 승자 총통을 달았습니다. 한 대의 화차에는 40개의 승자 총통을 장착하여 화력을 대폭 높였고 네 방향의 방어벽에는 관측 구멍을 설치하여 화차 안에서 밖을 관측하고 조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화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화기를 설치하고 사수를 보호하지 못했던 반면 변이중 화차는 전면은 물론이고 좌우 측면도 전면과 동일하게 총통을 설치했고 화차에 탑승한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면에 방어벽을 설치함으로써 탁월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구비하였습니다. 변이중은 이 화차를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에 제작하여 1593년 2월 행주산성 전투에 40대가 참전하는데 바퀴가 달려있어 화차 위치를 바꿔가며 사격이 가능했으며 몰려오는 적을 향해 화망을 형성하는 일제사격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승자 총통 한 개에 15개의 쇠구슬을 넣어 한 대에 40개의 총통에서 600개의 철탄환을 동시에 발사했고 총 40대가 투입되었으므로 한 번에 24,000개의 철탄환이 적을 향해 비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이죠. 결국 3만의 왜군을 상대로 2,300명의 조선군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권율 장군은 행주의 싸움에서 실로 나는 화차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였고 정조의 홍제전서에도 소모사 변이중이 화차를 만들어 한 대에 총구 40개를 뚫어 연속 발사가 되게 했다. 행주대첩은 이 화차에 힘입은 바가 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화차를 만들어 적을 섬멸한 변이중을 기념하기 위해 국군은 변이중 포병연대를 창설해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군체계가 급격히 조총부대 중심으로 변화된 이유는 선진 무기였던 조총의 위력도 있었지만 조총병 양성이 다른 병종보다 저렴하고 신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임란 초기 패배의 원인을 조총과 백병전 능력의 열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임란 후 인조대에 조총병대를 전 군의 50%까지 늘리고 백병전을 대비한 장검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한 대에는 조총의 위력을 높이 평가한 점과 동시에 조총병대의 장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기병 1명 양성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간과 조총수 6명과 같은 비용이 들었고 궁수도 1, 2년의 훈련 기간과 활의 재료인 물소불 수입에 해당 쌀 2석이라는 고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조총병은 3개월 훈련이면 실전 투입이 가능했고 조총의 자체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한정당 면포 8필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저렴하게 신속히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병종을 고민하던 조선에게는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즉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던 일반 백성들을 전시에 단기간 대규모 군대로 편성하는데 조총병대가 가장 적합했던 것이죠. 거북선과 판옥선 중 어느 쪽에 병사 피해가 더 컸을까? 거북선은 장갑으로 덮여있어 병사들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판옥선보다 사상자가 더 많았습니다. 조선 수군의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은 일반적으로 막강했다는 인식과는 반대로 판옥선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기록합니다. 거북선이 동원된 이순신 전라좌수군의 2차부터 4차 출전까지의 사상자 집계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전투 기록인 당포 파회병장, 견내량 파회병장, 부산 파회병장을 통해 사상자가 총 165명이 발생했다고 조정에 보고합니다. 이 중 두 척의 거북선인 영귀선, 방답귀선에서는 24명, 판옥선 24척에서는 1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거북선은 한 척당 평균 12명, 판옥선은 평균 6명 정도로 거북선에서 2배 정도 많은 사상자가 나옵니다. 사실 거북선에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로 판옥선의 전투원들은 높은 상가판에서 왜군을 내려다보며 전투를 했던 반면 거북선은 낮은 구조로 외선과 비슷한 높이에서 화포를 쏘며 근접 돌격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적함과 충돌 시 내부 승조원들에게 충격이 직접 전해지거나 포격을 위해 포열을 열었을 때 이를 노리던 왜군의 집중 사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거북선 2층에 함포를 운용하는 병사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때문에 1598년 10월 조종 비변사에서 거북선을 대량으로 건조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수군에서는 거북선의 높은 사상률을 들어 반대하게 됩니다. 즉, 거북선이 전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맞지만 아군의 사상자도 많았기에 주력 전투함으로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결국 거북선은 각 역마다 한 척씩 총 4척 정도만을 남기고 더 이상 건조하지 않게 되는데, 그나마 보유하던 소수의 거북선도 원균의 7천량 해전에서 모두 소실되고 말아 그 후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거북선의 활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임진왜란 중에 도요토미는 조선에 오려고 하였다? 조선을 침공한 지 약 1년 후인 1593년 3월에 도요토미는 조선에 가서 왜군을 직접 지휘할 계획을 세우지만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끝내 실행하지 못합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 개전 초기 왜군은 승승장구하며 조선 내륙으로 깊숙이 진출했지만 1592년 7월 한산도에서 이순신의 조선수군에게 왜수군 주력이 괴멸되며 해상 운송이 막히게 되고, 육지에서도 조선군과 의병의 반격에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전쟁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도요토미는 자신이 직접 조선으로 가서 왜군을 지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조선으로 가져갈 대규모의 보급 물자와 선박 준비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후 왜군은 조선의 남쪽 해안까지 밀려나며 전황이 역전되고, 정유재란이 격렬하던 1598년에 도요토미가 죽으면서 도요토미의 조선 도애 계획은 끝내 실행되지 못합니다. 명군과 왜군이 조선의 판옥선을 좋아했다? 노량해전에서 명수군은 조선수군의 판옥선 2척을 빌려 대장선으로 사용했고, 왜군도 자신들의 수군기지에 판옥선 2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군 전선인 사선, 호선은 왜군의 전선인 세키분해에 비해 전투력에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노량해전에서 명수군 제독 진링과 등자룡은 조선수군의 판옥선 2척을 빌려 타고 대장선으로 삼아 출전합니다.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1597년 2월 28일 도채찰사 이원익은 부산진의 왜군 함대에 판옥선 2척이 있다고 보고하는데, 왜군에 부역하던 조선인들이 판옥선을 만들어 왜군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왜수군이 실제 전투에서 판옥선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자신들에게 맞지 않아 더 이상 만들게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있던 것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양복도 선조에게 왜인들이 조선의 판옥선을 좋아했으나 육중한 것이 싫어 본뜨지 않았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처럼 판옥선은 명군과 왜군이 모두 인정하는 뛰어난 전투함이었던 것이죠. 조선조정은 왜군에 부역한 백성들을 전후 어떻게 처리했을까? 단순 부역자들은 처벌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도운 이들은 대부분 처형시켰습니다. 임랑기 조선조정은 백성들이 왜군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에 해를 끼치는 부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왜군이 점령한 경상도와 서울, 평양에서 백성들의 부해 현상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여긴 피지배층의 이반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왜군의 점령지가 경상도 남해안으로 축소된 시기에는 왜군 진영 부근에 거주하는 형태의 부해가 주를 이룹니다. 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서울 도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조선 조정에서는 부해로 낙인 찍었지만, 반대로 왜군은 서울에서 철수하면서 이들을 조선과 내응할 위험 집단으로 간주해 모조리 도륙해버리는, 즉 죄 없는 백성들이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조선 조정은 초기엔 부해에 대해 강경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생계를 위한 소극적 부해자들이 증가하자 조정의 입장도 유화적으로 변해 백성들 중 왜군에 강제로 끌려갔거나 어쩔 수 없이 단순 부역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적을 크게 이롭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문 끝에 처형시켰습니다. 특히 사족, 즉 양반인 경우 소극적 부해를 했더라도 관용 없이 강력히 처벌하여 모두 처형시켰습니다.